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퀴즈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땡땡 전에 이거를 취소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요? 이거는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정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주권국가의 영토 안정과 안전利益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저 B2 스텔스 폭격기가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활주로를 타고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뜨게 됩니다. 자, 뜨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저렇게 가오리 형태로 생긴 B2 스텔스 폭격기가 떠서 심야의 망치 작전, 저렇게 지금 공중을 날아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밀 공습 작전을 벌였던 그 심야의 망치 작전을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저렇게 날아오르고요. 지금 핵시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저 핵시설에 투하되는 거는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GBU 57이 밑에서 문이 열리면서 곧바로 투하됩니다. 자, 이 장면 마치 실제 영상 같지만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사실 제작 영상입니다. 김대엽 평론가. 물론 뭐 가상 영상이긴 하지만 현실감이 굉장히 넘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포르도,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반 70m 아래, 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라든가 이제 저장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만 가진 GB57 맙이라는 네. 이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이번에 이 포르도 핵시설을 무력화시켰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B2 폭격기 6대가 총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GB57 맙을 12발을 떨어뜨렸어요. 12발. 근데 포르도 시설 잘 보면은 그 이제 비밀스러운 환기구가 한 2군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로 각각 6발씩 이 GB57 맙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에 비유하자면 홀인원을 한 12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2번. 같은 구멍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폭탄을 떨었거든요. 근데 이 GB57 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 이제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60m 밑에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한 6번 각기 다른 구멍에다가 계속 떨궜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안에서 그렇겠네요.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사실 물론 가상의 영상이긴 하지만 자, 이 장면을 김정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맞은 격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 악몽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밖에 사람들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막상 자기 입장에서는 나도 언젠가 저런 운명에 처할 수가 있어. 트럼프 말 안 듣고 잘못 핵을 가지고 버티다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트럼프가 우리가 이란을 때렸어요. 이렇게 발표를 한 담화 직후에 예.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냈습니다. 공습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트럼프 이름을 한마디도 거론을 안 했어요. 그래요? 뭔가 트럼프 심기를 건드렸다간 좀 곤란하겠다. 아주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름까지는 거론을 안 했다. 네. 근데 이렇게 김정은이 사실 긴장하는 이유는 사실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북핵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김구엽 부장관, 네.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핵시설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겠죠. 또한 두 번째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영변 핵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2009년에 북한이 또 비핵화의 의지를 보인다면서 냉각탑을 폭파시킨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단지고 여전히 가동 중인 그런 핵단지입니다.
또한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것까지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 강선지구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알려진 새 시설 이외에도 평양 인근에도 있고요, 자강도에도 있고, 뭐 천마산 근처에도 있고, 곳곳에. 기타 다른 어떤 소형 원자력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핵시설들이 북한 전역에 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역에 뿌려져 있지만 김정은은 뭐 영변 이외의 핵시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노딜의 핵심 원인이 이거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양국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So he was willing to do Yongbyon, but you wanted more than that, I assume.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including and the we brought- uranium, we- including yeah,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plant. Exactly,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 현장에 있었어요. 베트남 하노이 회담 때. 근데 최선희 외무상도 실제로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 취재진한테 계속 얘기한 게 우리 영변밖에 없다.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 아니다, 너네 영변 말고 더 갖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꽤 당황했었어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플랜 B를 준비를 안 해간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 조언을 했던 것 같은데 영변만 내놓으면 대북 제재, 북미 관계 개선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가서 영변 우리가 내놓겠어요. 뭘 좀 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 그거 말고 너희 딴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강선이나 뭐 이런 데도 있잖아 이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어버어버버 한 거죠. 당황한 거죠. 거기서 이제 패가 꼬인 거예요. 이거는 그 앞서서 하노이 회담에 앞서서 싱가포르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네. 트럼프가 막 다 들어줄 것처럼 해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북한의 외교 라인에서는 방심을 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노딜을 감수하면서까지 꽁꽁 숨겨놓으려고 했던 북한 김정은의 그럼 핵 공장의 비밀을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정은의 핵 공장은 아니 평양에 숨겨졌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평양 근교에 그 우리가 북한의 뭐 우리 포항제철 비슷한 네. 강선이라고 있습니다. 천리마 제강. 이게 이제 그 강선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콕 집었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의 포르도와 비슷한 이런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양 인근에 있고 이게 또 뭐 중국 쪽, 네. 남포 서해안으로 나가는 쪽에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도 가깝고 이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한미가. 그 외에도 북한이 뭐 영변 못지않은 곳이 또 황해북도 평산, 네. 그리고 박천, 그리고 북한에 또 태천이라고 거기 뭐 발전소도 있고 이러지만 거기 이제 핵시설이 있고 이래서 태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정보사 장교들이 가가지고 거기 흙을 캐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사능 오염이 돼 있는 걸 해서 핵시설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이제 훈장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걸 엄청난 정보 성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한미는 북한의 핵시설을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 작년 9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 알루미늄관이 엄청나게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저 우라늄 농축 공장을 방문했는데 네. 북한은 아직도 저 시설이 그렇대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진만 공개하고 시설 위치는 밝히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뭐 위치를 대부분 알 것 같습니다. 한미 당국은. 근데 방사능 유출 우려도 사실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평양 가까이에 있는 겁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을 역발상으로 김정은이 가져가는 겁니다. 즉 평양 근처에 설마 핵시설을 짓겠어? 라는 그런 우려를 역발상으로 인해서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평양 근처에 있는 강선 핵시설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수많은 양의 방사능이 유출이 될 것이고 수많은 평양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레드라인이고 엄청난 군사적인 어떤 그 공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마치 하마스가 본인들의 조직을 병원 지하에 지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지역을 공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테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라고 네. 되묻는 그런 형식이고요.
또한 평양은 북한 전역에서 가장 공업시설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전력을 원하는 만큼 끌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선 지역은 그 제강 이런 철을 생산하는 데도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공업 도시입니다. 공업 인프라가 상당히 잘 깔려 있고요. 또한 평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평양의 어떤 그 뭐 호위 부대라든가 이런 직할 부대들의 감시, 네. 보호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두 번째 비밀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아니 핵 지휘 시스템, 그러니까 핵을 지휘하는 시스템 이게 이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미국 대통령이 국내나 해외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네. 옆에 이렇게 검은색 큰 가방 들고 다니는 장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 승인과 관련된 네.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핵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상이 나오지만 지금 뭐 전술 뭐 핵미사일도 지금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런 이제 발사 차량들을 대부분 이제 지하나 이런 요새화된 지역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지만 산업단지와 핵연구소가 이게 혼재돼 있게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핵 개발과 그리고 핵무기 생존성과 관련된 부분을 높이려는 일종의 그런 노력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 우리 군도 그렇지만 뭐 네. 참수작전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만 사실 제거하면 북한이 핵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돌릴 수가 없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뭐 이동식 발사대라든가 아니면 지하 시설도 이렇게 거미줄처럼 터널망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2중, 3중의 명령 체계를 갖고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핵 발사 권한을 그건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뭐 지도자나 네. 군에 있는 장관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시 역으로 네.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에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아마 김정은을 이렇게 수행하는 네. 누군가가 그런 장치를 들고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핵 가방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핵 공작의 비밀 또 세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상상지도 못했어요. 아니 바닷속에서 핵을 조종해요? 핵 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북한에서 이미 이름도 해일이라고 어마어마하죠. 붙였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참관해가지고 이 시험도 했어요. 영상도 그래요? 공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저게 59시간이나 수중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북한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네. 수심 80m에서 150m 깊이에서 움직여요. 그럼 이건 탐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다는 그 수중 어뢰, 수중 핵 어뢰 포세이돈을 본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위력이 상상 이상인데요. 2메가톤 이 정도의 폭발력을 가져가지고 수중에서 폭발할 때 한 500m 높이의 해일을 만든다 그래요. 그럼 이게 어디에 효용적이냐? 이걸 만약에 유사시에 부산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폭발을 시킨다면 네. 전시에 한미 연합 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미군이 뭐 병력만 한 69만 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부산항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 뭐 어뢰나 기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핵 어뢰를 가지고 대형 해일을 일으킨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북한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핵을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 공장의 비밀 네 번째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아니 인공위성에서도 핵을 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뭔가 남침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고고도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EMP 효과가 발생을 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서 쓰는 물론 이제 군에 쓰는 장비들은 EMP도 일부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중요 지휘 시설도 EMP를 차단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상공에서 EMP가 빵 터져버리면 뭐 서울 전역 혹은 경기도 남한 절반 정도의 전자장비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제 때문에 요격할 수 있는 SM-3라는 미사일을 사실은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향후에 만약에 북한의 우주 기술이 발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네. 띄워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날 때
터트려 버리면 EMP 효과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마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이 그 정도의 인공위성을 만들려면 사실 지금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북러 관계가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구환 보좌관.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바다 얘기를 해서 러시아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 핵 잠수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거의 1만 톤급에 달하는 잠수함을 지금 북한이 새롭게 건조하고 있는 저거요? 네, 저 함은 김군옥 함입니다. 예. 네, 김군옥 함은 이미 북한이 완성한 잠수함이고 저것은 아직까지는 전략 핵 잠수함은 아니고요. 핵무기를 탑재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공격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북한은 이 외에도 지금 실제 전략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결국 원자로를 주요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이고 네. 6개월에서 1년 동안 자망을 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바로 전략 핵 잠수함인데 만약 전략 핵 잠수함과 또한 SLBM을 싣고 돌아다닌다면은 유사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자산인 건 맞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잠수함인데 이거는 구축함 사진이죠. 네. 예. 근데 만약 러시아가 지금 전략 핵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 예.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북한의 해군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땅 속부터 바닥 속까지 핵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건데 그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얼마나 됩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이나 혹은 전문 기관에 따라서 수량은 조금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 50기에서 90기 정도의 핵탄두를 이미 북한이 보유를 했다.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6개월 이내에 북한은 같은 수량의 핵무기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특히나 실질적으로 2022년에 당조항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그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핵무기의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북한이 보유할 핵무기의 양은 지금 90기보다 훨씬 늘어나는 양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의 핵시설이 만약에 이란처럼 네. 타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분들과 한번 짚어볼 텐데 자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짚어본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영조 소장, 트럼프가 북한 핵시설을 만약에 타격한다면 벌어질 일 첫 번째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 일단 유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영변의 핵단지라든가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피폭이 될 경우에 수천 테라베크렐에서 수십만 테라베크렐까지의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 이제 소련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됐을 때 누출된 방사능량의 버금가는 수치다. 그리고 영변에서 어떤 폭발이 있었을 경우를 가정할 경우에 네. 뭐 풍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소 변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서울 수도권 일부에서도 단기적으로 호흡기 또 피부에 노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강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거든요. 이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폭이 됐을 때 외폭에 의한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내폭 그러니까 호흡기로 뭐 들이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물 섭취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네. 수일 내에 급성 방사선 증후군인 ARS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네. 짚어본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구영 보좌관, 네. 사실 핵실험만으로도 사실 위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되고 그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인근에 주민들이 유령병, 그러니까 귀신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통일부에서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할 때 영변 지역이나 이 풍계리 지역의 사람들은 피폭 실험을 합니다. 네. 피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피폭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폭에
핵폭의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됐을 때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은 기형적인 증상들입니다.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항문이 없거나 이런 아기들이 태어나는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특히나 이 풍계리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을 무려 6차례나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의 유출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북한 핵시설을 만약 타격한다면 벌어질 일 두 번째 후폭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 시나리오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를 뿜을 수 있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쓰긴 사실 이게 너무 위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맞대응 차원으로 핵무기를 뭐 남한을 향해 쏜다, 아니면은 태평양 지역에 미군 기지를 향해 쏜다. 이러면 미국도 당연히 핵으로 그때는 북한을 세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죠. 네. 그래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의 미군 기지라던가 아니면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한국의 주요 시설들을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난처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때. 근데 이영종 센터장, 네. 뭐 지금도 미국에서 공방이 있는 게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냐 맞냐 이것도 계속 공방이 일고 있어요. 근데 북한의 핵시설도 그만큼 더 지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타격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북한은 평양에 지금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증언 등으로 보면 한 300m 깊이에까지 김정은과 핵심 지휘부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요? 현존하는 벙커버스터는 도달을 할 수가 없죠. 어제가 이제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었는데요. 네. 6.25 전쟁 때 북한은 미군의 공중전 때문에 많은 이제 피폭을 당하고 저렇게 그 창문이 뒤로 없는 예. 곳에 뭔가 이제 그렇죠. 지휘 저기가 이제 시설을 지하 만들어놨다. 벙커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서 예.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기가 그 현장인지는 뭐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시설들을 지하에 놓고 북한이 주로 단단한 하강함지대 한 6,000개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백두혈통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핵 갑옷을 두른 요새로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 평양의 만경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깊이 아주 깊은 곳에다 네. 이렇게 시설을 해놔가지고 도저히 벙커버스터로는 좀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후폭풍이 뭔지 한번 세 번째 시나리오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인근 국가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란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공격받았을 때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안 할 가능성을 거론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지만 국경까지 마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매우 인접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망치한의 논리에 의해서 만약 압록강 일대까지 뭐 우리 한국 국군이라든가 미군이 진출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여기에 반드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핵을 보유한 핵 강국들이기 때문에 네. 만약 자칫 잘못해서 분쟁이 확전으로 치닫게 될 경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네.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를 철회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부터도 한 1,500, 1,700km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북 영변 핵시설하고 서울하고 거리는 270km밖에 안 됩니다. 아, 굉장히 가깝네요. 예, 그럼 뭐 피폭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격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또 대북 타격에 대한 정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과거에 94년 타격 그 계획이 있을 때도 우리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반대해가지고 미국이 결국은 철회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퀴즈 정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이거를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있었군요. 그때 이제 YS가
미국에다가 이건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직전에 이제 취소를 한 걸로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죠. 작전 개시 2시간 전에 전격 취소가 됐었군요. 그럼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김대엽 평론가. 예. 트럼프가 이 북한 핵시설을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할까요? 아마 협상으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뭐 앞서 우리 이영렬 센터님도 얘기했지만 네. 저도 이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몇 번 봤었는데 미국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북한이 핵도 가지고 있지만 막대한 양의 화학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제 주한미군 훈련 가보면 이 화학 무기 제독하는 훈련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이 이란을 저렇게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공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지금 관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북한이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는데 이제 그걸 수령을 거부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 그렇죠. 한번 들렸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이걸 할까? 받을까? 혹은 받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향후 이 미북 관계가 좀 뭔가 좀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핵시설 두고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